청취자분들 안방으로 우리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굿모닝 주치의 기승국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예방학과 의사회장 기승국입니다. 예, 요 의사회장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아니 원장님 오늘 뭐 수술 중에 오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뭐 어떤 의상이에요 이거? 사실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네. 너무 더워서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수술복입니까? 뭡니까? 수술복 아니고 제가 사실 이거 인턴할 때 입던 옷인데요. 그냥 네. 근무복이에요. 근무복이에요? 네, 병원 가시면 이런 네. 옷 입은 사람들 많죠. 되게 많잖아요. 네, 대부분들이 다 의료진들이 그거 입잖아요. 네, 의료진뿐만 아니라 색깔 뭐 구분되긴 하는데 예. 뭐 의료 기사나 간호사들도 다 있고 이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 예전에 이국종 선생님 되게 네. 많이 입고 다셨는데 그래서 그 그건 유행시켰어요. 약간 수술복이고 달라요, 좀? 수술복은 아니고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 똑같은데요. 수술복은 보통은 그 전문적으로 세탁도 하고 그래서 그건 관리를 하고 이건 예. 제가 알아서 잘 세탁해서 알아서 예, 입으면 집에서 됩니다. 예, 외출복 겸 이렇게 네, 네. 되게 시원해 보입니다. 네. 여기도 홍보 효과도 좀 노리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옷을 입고 다니면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옷을 좀 입고 다니니까 어느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식당 가도 이 근처 병원 사람이냐고 막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가 좀 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좀 뒤에다가 좀 뭐라도 좀 확실하게 좀 새겨 주시지.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년 전, 6년이 아니지 거의 10년 됐구나. 인턴할 때 입던 거라 재활용 중이에요. 근데 뭐 우리 원장님 얼굴에 의료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아까 소개하실 때 이 대한예방의학과 의사회 회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뭐 사실은 이게 제가 사실 저희가 만든 거라. 왜냐하면 예방의학과가 우리나라에 그 전문과가 26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메이저라고 하면 내과, 외과, 수학과, 뭐 산부인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전문과 중에 하나예요. 하나였는데 저희가 의사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역할이 조금 많이 사실 역할 수행을 못 하다 보니까 없었어요, 의사회가. 자학하시는 건 아니죠? 자학은 아니고 저희가 너무 이제 이러다가 과가 없어지겠다. 막 이런 현실이 있어서 그래서 만들게 됐고 사실은 뭐 예방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건강 보조식품이잖아요. 예방하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나름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환자 데이터도 다루고 공중보건도 하는 의사인데 건강 보조식품에 밀려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은 예방이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예. 그래서 좀 요즘 사회가 조금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학적 근거에 의한 예방도 돼도 되고. 요즘 사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돼서요. 저희가 이제는 조금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대한예방학과 의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임기가? 임기 아직 종신형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신은 할 수 없고 보통은 그 학회나 2년 정도 하는데요. 저는 자주자주 바꾸면서 이게 약간 스킬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의사회장을 여러 명 나눠내면 전임 의사회장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짧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 다른 나라 경우에는 예방의학이 어떻게 좀 보편화가 되어 있나요? 그 우리나라보다는 낫죠.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게 예방학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예방학과 전문의가 있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학과 전문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학 쪽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봤어요. 저희는 교과서도 예방학과 공중보건학이거든요. 사실 둘 다 다루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라고 하면은 그 군복무 대체하는 사람들이 시골 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대체 복무자예요. 공중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짧게는 물론 뭐 군대 뭐 배치되기 전에 교육은 받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게 거의 없어서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는데 한번 저는 노인의학의 전문가고 건강 노하우 전문가니까 개업하면 그래도 한두 명 오겠지 했는데 6개월간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수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은 좀 국가 NHS라고 국가 중심으로 좀 운영하다 보니까 예방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돼 있는 편이죠. 그리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 선생님도 영국에는 일자리도 공중보건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다.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요거 예방의학과 관련해 가지고 한 시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렇죠. 한번 잡아주세요. 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만큼 왜 마무리로 예방의학에 아주 신기한 분야가 하나 들어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항공우주학이에요. 예방의학과 항공우주? 네. 뭐 어떤 관계죠?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의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주 환경에 노출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결국 노출됐을 때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돼요. 미국에는. 그래서 미국 예방학회 홈페이지를 가면 항공우주학이 명확하게 예방학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재밌네요. 이거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네, 코너로. 알겠습니다. 주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중이환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계속해야 될 텐데 요거는 제가 우리 그 문자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문자를 소개 못 해드린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먼저 갈래요. 네. 우리 지금 라디오 우리 OBS 라디오에 우리 모 팀장님이 주셨던 그때 문자예요. 근데 그때 소화를 못 해가지고 이 당화 혈색소가 9다 자기가. 근데 술을 너무 많이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절주할 방법이 없냐. 그때 해결책으로 문자 SOS 주셨거든요.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당뇨병 당화혈색소 9 정도면 아마 이상 지지혈증을 동반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이드라인상으로 거의 뭐 LDL 콜레스테롤 100 내지 70 둘 중에 하나가 해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도 다중이환자일 거고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9쯤 되면은 보통 당뇨 증상이 나타나요. 흔히 말하는 다음 다뇨 다갈. 목이 마르고 그다음에 자주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살도 좀 빠지겠죠.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요. 치료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인슐린이나 이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맞으면 나는 별 증상이 크게 없는데 주사까지 맞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상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화혈색소 9면 진짜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요, 수치가? 당화혈색소는 근데 몇 가지라 계속 그냥 끝이 없어요. 숫자가 끝이 없는 왜냐하면 것처럼. 몇 %까지 올랐지만 이게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환자 중에 13.5 정도 봤는데 아마 얼마 이상 올라가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튼 이 수치는 되게 높은 수치다. 아까 말한 13.5인 환자는 가서 스틱으로 당뇨 찍어보니까 500이 넘더라고요. 이 정도 높은 수치고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 수치고 그다음에 보통은 약을 먹더라도 약을 2개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된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이제 초기니까 살짝 노력해야지 되는 수준은 넘어간 거죠. 제가 전달받기로는 지금 모 팀장님이라고 돼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좀 술 당장 좀 끊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중이환 관련해서 뭐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지난주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요거 다중이환자 한국에 우선 얼마나 있을지 요 얘기부터 먼저 좀 이어갈게요. 이게 생각보다 통계가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찾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요? 일단은 다중이환 관련해서는 2019년 한국의료 패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 0.7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65세 이상 정도 되면은 그 평균 2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도 되면은 60세 넘는 노인이다 하면 다 다중이환자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병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2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넘으면 평균적으로 약은 약도 많이 드시고 다중이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개 정도의 병을 갖고 있다면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준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모두 다 높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괜찮으니 평균적으로 이건 높으니까 나는 병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런 질환을 정하는 기준들이 이에 대한 합병증 위험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합병증이나 이런 장애나 이런 부정적 건강 결과 위험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모두가 다 이러니까 기준을 높이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깜빡했는데 이 다중이환 관련해서 오늘 얘기 듣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거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드는 샵 099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곧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중이환 이게 어떤 조합으로 많이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뭐 저한테 어떤 질문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지키는 거. 뭐 다 잘못 짚어도 왜? 왜냐하면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나이예요, 나이.
건강에서 중요한 거. 네,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젊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으면 건강하고 뭐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길 가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다 보니까 길 가다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일단 노인이 잘 보여요. 노인 뭐냐면 저 연구할 때 저는 노쇠 연구자인데 이제 보행 속도가 느려진 사람을 찾아서 그 중재 연구를 시행했는데 와 2년 동안 30명 모집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지역사회 보면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 구도심 같은 데 서서 있으면 1, 2분마다 한 분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천천히 가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야, 너무 좋아 보인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건강해서. 네. 그리고 그래. 요즘 약간 드는 생각이 저희 간호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년이 되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다. 모 할머니는 돈도 있고 가족들도 잘 되신 것 같은데 건강을 잃으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요즘 드는 게 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야, 이게 진리를 담은 것이다. 이게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나이 그래요. 건강에서 나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성 질환도 사실 인구 나이에 따라서 인구 집단을 구분해 가지고 그 조합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다중이완이 치료법도 역시 인구 집단별로 관리를 달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일단은 유병 수준이 좀 달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사람들 특히 저는 이제 산업보건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은 뭐 물론 요즘 뭐 장애 이런 인권이 발달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지 못해요. 아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강한 노동자 효과라고 이분들은 뭐 건강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라 이분들은 만성 질환들 특히 고혈압, 이상 지지혈증 두 개 조합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시 조절하고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기호를 따질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떤 분들은 막 나는 약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 먹을 수 없다. 혹은 환자가 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을 안 먹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고민인데 소탕 대실이고요. 이런 분들은 그런 환자의 기호나 뭐 선호도 뭐 이런 거를 계산할 필요 없이 약을 먹으면서 철저히 조절하면 되고요. 이제 나이가 든 사람 특히 저를 재택 의료 하는 분들 되면은 이러한 질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합병증이 현실화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치요? 회복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을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요즘 환자분들이 자꾸 9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환자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낫지 않아서 안 먹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몸을 거의 100년 쓰셨잖아요. 기계도 100년 쓰면 고장 나는데 몸이라고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완치해야 됐다고 하는 순간 굉장히 괴로움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물론 선호도는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낫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분의 가치에 따라서 너무 심한 치료들을 할 필요는 없죠. 그 나이에 맞게끔 치료도 하고 너무 완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나아지는 식으로 그다음에 삶의 질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젊은 사람에서는 가능한 장애까지 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현된 사람들에게는 너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이분들의 삶의 질 위주로 관리하는 방향식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하긴 치료하면서 어르신들은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환자 한 분 그분은 장애인인데 보냈는데 약간 이 제도적인 측면인데 이분이 저보다 한 살 많은 7, 8년생인데 부모님께서 평생 돌보셨어요. 근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머니가 요양보사 따놓으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케어를 하시는군요. 네, 젊은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뭐 MRI 이런 걸 찍어야 그 해당 진단 코드를 줘요. 근데 그쪽 교수님도 하시는 얘기가 이분을 MRI 찍으려면 재우고 그러면서 40분씩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익이 되겠느냐 검사가.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특히 두통인 환자들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두통인데 원인을 너무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타이레놀 먹고 조절되면 웬만하면 참으시라 하는데 삼중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뭐냐면 첫 번째로 검사하면서 돈이 엄청 깨져요. 아 그렇죠. 이거 네네. 그 CT 뭐 네. 이런 거 MRI 비싸잖아요. 찍고 하면, MRI. 네. 예. 두 번째로 검사하면서 건강이 또 엄청 상합니다. 아, 세 번째로 원인을 발견 못해서 마음이 엄청 상해요. 결과는 뭐 하고 괜찮네요. 이거 괜찮고, 정상 혹은, 네, 이렇게 그런 분들 꼭 원인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레드 플래그 사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신 착란이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구역구토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급성기 그 응급 증상이 아니면은 예. 타이레놀 먹고 조절되면 굳이 그렇게까지 찾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예. 드리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과도한 불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쇼핑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요. 아니 그 고령자에서 이 만성질환 관리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그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애가 온다든지 예. 장애 뭐 그다음에 노쇠 예. 그다음에 또 시설 입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런 뭐 그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피하고자 하는 부정적 건강 결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 커집니다. 근데 사실은 노인의학 교과서를 보면요. 예. 뭐 그냥 메디케이션 약물 치료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뭐 관리하고 예. 혹은 뭐 시술 같은 걸 했다가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약을 엄청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다약제 복용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이미 약을 많이 먹는 건 먹어서? 배가 부르다. 뭐 이런 분들이 아이, 참. 있죠.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이 노인 환자들 이 약물 평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약 처방하고 조절할 때 이게 좀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노인들은 아까 말한 다중 질환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뿐만 아니라 또 정신 질환도 엄청 많아요. 뭐 우울 기본으로 집에만 계실 때 우울하죠. 네. 그리고 치매도 엄청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의사가 다뤄야 됩니다. 예. 이게 저만 해도 재택 가면 저는 호스피스 할 때 암도 보거든요. 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등 만성 질환. 예. 그다음에 거기 합병증인 신부전, 뭐 관절염, 척추협작, 치매, 우울, 불안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이런 의사는 한국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되게 전문의 중심은 처음에 26개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원 가시면 동네 의원도 다 뭐 내과, 외과, 뭐 소아과 다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뭐 인지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평소에 약 타던 고혈압 약 타던 내과 가서 치매약까지 처방해 줄 수 있나요? 하면은 당연히 정신과나 신경과 가세요 이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전문의가 깔려 있어서 장점도 되지만 예.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커버 범위가 넓지 않거든요. 저희 이거 일본 말이어서 쓰긴 하는데 여튼 뭐 영역을 침범하기 그렇잖아요. 저희 뭐 네. 기자들도 뭐 출입처가 있는데 뭐 다른 뭐 단독을 해도 우리 출입처 얘기 아니면 또 못 쓰게 되고 그러거든요. 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대학병원은 저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과 약이 다른 과에서 처방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대학병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영역이 예. 있어서 대표적으로 후배가 정신과 후배가 너무 이제 뭐 우울이나 이런 게 좀 살찌고 그래서 비만 약을 좀 처방해봤는데 바로 가정하고 그래서 연락 왔다던데요.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니면 이걸 또 좀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럼 이 우리나라에서 이 다약 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복용하고 계신 분들. 네, 이게 다약제 복용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조작적 정의를 말씀드리는데 예. 정의가 보통 5개 이상의 약제를 먹는 경우 최소 만성적으로 5개? 네, 예. 그 정도를 정의 내리는데요. 그 최근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65세 이상에서 90일 이상 처방받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5개 이상 다약제 복용자의 비율은 한 42% 정도. 상당히 많죠. 예. 네, 그다음에 10개 이상은 14%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2019년 기준인데요. 예. 지금 벌써 2019년에서 벌써 한 6년 지났으니까 더 늘었겠죠. 더 높겠네요. 네. 예, 그러네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이 다약제 복용과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는 2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 하나 더 강조드리려고 해요. 2가지 정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나요. 예. 치료 간 경쟁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린 한 가지 약을 먹으면 다음 다른 질환에 해가 되는 경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뭐 대표적으로 관절염의 경우에는 예. 비스테레스염 소염제, 진통소염제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걸 처방하게 되면 체액 저류랑 혈압 상승 유발되어 신부전 증상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약들 뭐 진통제 드시는 무슨 프로펜, 무슨 페낙, 예. 무슨 시캄 이런 약 드시는데요. 이게 다 비스테레스성 소염제거든요. 이거 진짜 잘 많이 드시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잘못된 처방 연세 두 번째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약의 부작용을 예. 조절을 위해서 다시 약을 먹고 또 다시 약의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약의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약이 늘어나는 경우.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요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예. 환자 스스로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기능 저하에 대해서 인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노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기능 저하는 예. 불안해하거나 뭐 너무 나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쉬지 않고 드신 분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습관성인 것 습관성, 같기도 해요. 네, 뭐 사실은 나중에 제가 뭐 중독 관련 약 그 책도 하나 번역하기도 했는데 예.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중독 관련 말씀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중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약도 중독이다. 예. 그러니까 처방약뿐만 아니라 뭐 소화제 같은 경우는 처방약뿐만 아니라 무슨 뭐 가스 무슨 많죠. 뭐 이거 뭐 종류별로 마시고 있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지역사회 많이 깔리는데 판으로 시작되는 그 감기약들. 요거 먹으면은 이거 먹어야 소화 잘 되고 시원하다 해서 이거 정말 집에 박스채 사놓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계속 드시잖아요. 효과 있었나요? 매일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이 가스 뭐 활땡수 이런 거 네. 그 먹으면 그래서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가스 하면 이런 아, 그럼 뭐 저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우리 간호쌤이랑 얘기했는데 예전에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음료수 사 마실 돈이 없어서 이걸 마신 적도 있는데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거 정도는. 그러니까 근데 일시적으로는 될 수 네. 있는데 네. 그걸 매일 그 매일 습관적으로 하고, 하는 건 네. 나쁘다. 그리고 뭐 판으로 시작되는 이 예. 약들은 그 아세트아미노텐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예. 간독성이 있어서 간에 안 계속 좋아요, 퍼마시면 안 되죠. 아침 먹고 또 그렇구나. 마시고 점심 먹고 또 마시고 막 이런 예. 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이런 약들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지역사회 돌아다니면 예. 느리게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여러 번 보신다고 여러 번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자 팔다리 뭐 인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소화기관은 안 늙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관도 늙었는데 예. 결국 완전히 깔끔하게 소화되고 소화가 잘 되는 일은 벌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보다는 예. 뭐 조금씩 자주 먹기나 과식하지 않기, 먹고 눕지 않기 등 예. 식이습관 관리 조절을 좀 더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원장님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중이한 겪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저는 이 다중이양 관련해서 이건 노인의학회 5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자의 선호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의학적 의사결정에 예. 반영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거 하면 이 사람은 기호에 충분히 맞춰주고 삶의 질 위주로 가야 된다는 예. 거고요. 두 번째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중이 환자의 진료에 의료문을 적용할 때는 근거 기반의 한계를 인식하라. 근거가 모두 다 있진 않습니다. 네, 그때 타이레놀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한계를 인식하고 적당히 그 케이스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은 위험, 부담, 이익, 예우를 고려하여 결정하라. 하고 네 번째는 치료 복잡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라. 그다음에 5번째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해를 최소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선택하라 이런 거라. 예.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되 삶의 질 가성비를 고려해서 삶의 질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건강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기순국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